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회계 1급을 맡고 있는 박진혁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교재는 2016년도 ERP 정보관리사 회계 1급 3일 인포마인에서 나온 교재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를 열어볼게요. 머릿말 목차 읽어보시고 4쪽 보시면 ERP 정보관리사 자격시험 안내가 있습니다. 먼저 시험 일정, 2016년도 시험 일정은 6차례 시험을 응시할 수가 있고요. 시험 시간 및 종목 보면 1교원 시 이론과 실무를 같이 보는 겁니다. 이론이 40분, 실무가 40분, 회계 1급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1교원 시에 응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도의 응시 제한은 없고요. 합격 기준 보시면 합격 기준은 70점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론과 실무 각 60점 이상 맞아야 되고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이 돼야 합격이 가능합니다. 문항수는 이론이 32문항, 실무가 30문항, 전체 62문항 출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론 32문항을 40분에 봐야 되고요. 실무 30문항을 40분에 봐야 되니까 거의 1분에 한 문제꼴로 푸셔야 합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ERP 정보관리사 출제 기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ERP 정보관리사 회계 1급 먼저 이론을 보시면 이론은 첫 번째가 경영 혁신과 ERP죠. 여기는 2점 배점에 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 암기사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재무회계 이해. 재무회계 이해와 관련된 이론 문제가 여기는 객관식과 주관식이 구분되고요. 먼저 객관식은 3점 배점에 6문항, 그리고 주관식은 4점 배점에 3문항이 나옵니다. 회계 2급은 다 객관식이었지만 회계 1급은 주관식까지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서 좀 심도 있는 학습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무회계 이해, 여기도 객관식 3점 배점에 6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주관식 4점 배점에 3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우리 회계 2급에서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내용만 학습했다면 우리 회계 1급은 부가가치세에다가 법인세까지 추가가 돼요. 법인세까지. 근데 법인세가 아주 깊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간단한 것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관리회계 이게 원가 관리회계죠. 회계 2급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은 부분으로서 새롭게 배우는 게 원가 관리회계. 이게 여기도 똑같아요. 객관식 3점 배점에 6문제, 그리고 주관식 4점 배점에 3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론 시험이고요. 다음 두 번째 실무시험, 그러니까 이론 시험 컴퓨터에 해당 이론 문제 그리고 보면서 정답을 체크해 가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실무도 마찬가지예요. 캡처화면 등을 보고 해당 그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정확하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실무 먼저 ERP 재무회계 프로세스. 재무회계 프로세스와 관련된 문제가 3점 배점, 여기는 객관식이고요. 3점 배점에 10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죠. 또 ERP 세무회계 부가세와 법인세 세무회계 프로세스가 3점 배점의 객관식이고요. 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ERP 원가회계 프로세스 여기가 3점 배점에 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다음 ERP 회계 시뮬레이션. 해당 메뉴를 찾아가는 그런 문제죠. 시뮬레이션이 4점 배점의 10문제 해서 여기가 100점이고요. 이론이 100점 그리고 실무가 100점인데 평균 70점 이상이 합격이에요. 합격 기준은 평균 70점, 즉 이론과 실무를 더해서 나누기 2 하시는 그 점수가 70점 이상이 돼야 돼요. 또 각각 점수가 60점 이상이 돼야 되겠죠. 만약에 이론이 100점인데 실무가 59점이에요. 그러면 평균이 70점 이상이더라도 한 과목에서 60점 이상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불합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 낭비 잘하시고 꼼꼼하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ERP 정보관리사 자격시험은 문제 은행식이에요. 그리고 컴퓨터에서 이제 시험을 치르는 거죠. 문제 은행식은 출제되는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으므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 위주로 여러 번 반복해서 돌리시면 고득점 합격 가능하십니다. 자, 먼저 이론 하고요. 그 다음 실무 할 거예요. 근데 여기 경영혁신과 ERP는 단순 암기상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때 몰아서 한꺼번에 암기하시는 상황이지 처음부터 책의 순서가 여기 있다고 해서 이걸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경영혁신과 ERP는 뒤에서 배울 거고요. 먼저 재무회계 2회, 세무회계, 관리회계 이 순서대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 했다가 일단 실무도 다 했다가 맨 마지막에 이거 할 거예요. 지금 공부해봤자 뭐 단순 암기사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시험 직전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한 일주일 전 그때 동영상 수업 들으시고 암기할 거 암기하신 다음에 나올 만한 문제가 뻔하거든요. 나오는 문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문구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재무회계 이론부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35쪽 보시면 재무회계 기초, 회계 정의와 목적 있죠. 먼저 회계부터. 회계란 무엇인가? 회계란 장부에 기록하여 얻어진 정보를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이에요. 우리 회사에 유용한 정보를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게 회계죠. 좀 더 자세히 볼게요. 회계란 누구에게?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건데 우리 회사의 정보 이용자가 이해관계자예요. 이해관계자에게 두 번째, 누구에 관한? 우리 회사에 관한, 기업, 실체에 관한 어떠한 정보냐면 세 번째,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유용한 정보 제공. 정보 이용자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의사결정할 때 회사의 정보를 필요로 하고 그거에 도움을 주고자 회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회계 목적 뭘까? 회계 목적은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이 목적이에요. 이게 회계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회계 정의고요. 회계 목적이에요. 여기에서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관계자는 회사 내부에 있으면 내부 이해관계자가 되고 회사 밖에 있으면 외부 이해관계자가 됩니다. 먼저 내부 이해관계자 누가 있냐면 우리 회사 경영자가 있고요. 외부 이해관계자 누가 있을까? 여기는 우리 회사의 장사 미천을 된 주주와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채권자가 있는 거죠. 경영자는 우리 회사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의사결정할 거고 주주는 장사 미천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배당금 얼마 받는 게 합당한가 또는 채권자는 돈을 빌려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번에 만기가 도래하는데 만기 연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회사 돈 빌려줄 때 이자 얼만큼 받는 게 맞는 것일까 이런 의사결정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정보 제공하는 게 회계예요. 회계.
경영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게 여기가 관리회계가 되는 겁니다. 관리회계. 경영자는 회사를 관리하는 거니까 관리회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주와 채권자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게 이게 재무회계가 되는 겁니다. 재무회계. 이어서 작성기준. 경영자한테 정보를 전달하는 게 관리회계인데 여기는 작성기준이 있을까 없을까? 별도의 작성기준이 없죠. 경영자가 요구하는 형식에 맞추어서 정보가 전달되면 되는 거예요. 경영자가 A4 용지에 그림 그려서 표현해. 아니면 뭐 표를 이용해봐. 아니면 뭐 그냥 간단히 요약 정리해와. 이렇게 경영자가 요구하는 형식에 맞추어서 정보가 전달되면 되기 때문에 법에 의한 어떠한 작성 기준이 필요치 않은 거죠. 근데 여기 주주와 채권자는 무수히 많죠. 무수히 많은 정보 이용자한테 한 사람 한 사람만을 위한 정보가 제공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수가 요구하는 공통적인 목적을 법에 따라서 기준에 정해놓고 그 기준에 의해서 작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재무회계는 기준에 따라서 작성되어지는 거예요. 이 기준을 배우는 게 우리 재무회계 이해, 그러니까 이론 시험에서 재무회계 이해 또 ERP 재무회계 관련 문제가 출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기준서 이게 중요한 거죠. 잠깐 또 그다음 보고수단. 회계는 정보를 전달하는 건데 정보를 담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내부 이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할 때는 특수목적 보고서예요. 특수목적 보고서. 정보 이용자인 경영자가 요구하는 형식에 맞추어서 보고하면 되고요. 그리고 주주와 채권자한테 정보를 전달할 때 그때 보고수단은 재무제표가 되는 거죠. 이 재무제표 중요하죠. 자, 그러면 재무회계 정보 전달수단 재무제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는 뭐가 있을까? 재무제표. 첫 번째는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정보 이용자한테 공시하는 겁니다.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두 번째, 그 회계 2급을 배웠으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회계 1급도 가끔 출제가 되기 때문에 뭐 회계 2급에서 배웠으니까 회계 1급에서 안 배울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요약 정리하고 회계 1급에서만 출제가 되는 독특한 유형을 좀 더 깊게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무제표는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죠.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 그러니까 얼마 있니는 일정 시점이 필요한 거고요. 또 얼마 버니는 일정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뭐 일주일간 얼마 버니, 한 달간 얼마 버니, 1년간 얼마 버니 이렇게 앞에 일정 기간 있는데 일정 기간 뭐라 한다? 그렇죠. 일정 기간을 회계 연도 또는 회계 기간이라고 하는 거죠. 시간적 범위가 일정 기간이에요. 반면에 장소적 범위. 어디에서 발생된 것을 기록할 것인가? 그 장소적 범위를 회계 단위라고 합니다. 우리 회사는 본사에서 발생한 걸 기록할게. 이 본사가 회계 단위. 우리 회사는 본사와 지점 1 묶어서 정보 전달할게. 이게 회계 단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소적 범위가 회계 단위고요. 시간적 범위가 회계 연도, 회계 기간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는 우리 기업의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 흐름 그리고 투자활동에 따른 현금 흐름 재무활동에 따른 현금 흐름을 나누어서 정보 이용자한테 공시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제조업이다. 원재료 사와서 공장에서 제품 멋지게 만들고 이 제품을 파는 게 영업활동이고요. 또 여유 자금 있으면 투자해야 되겠죠. 유가증권 투자하거나 또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뭐 기계장치에 투자하는 거, 유형자산 투자. 영업활동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면 채권자한테 돈을 빌려와야 되겠죠. 이렇게 빌려오고 갚는 게 이게 재무활동이에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손익계산서는 작성되는 기준이 뭐다? 그렇죠. 발생 기준이죠. 발생주의. 현금의 유입과 유출 그 자체보다는 유입과 유출을 가져오는 근원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때 기록하는 거예요. 발생주의고 여기는 뭐죠? 현금주의예요. 현금주의. 현금이 들어왔을 때, 현금이 나갔을 때 그렇게 현금의 흐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발생주의 중 수익을 인식하는 구체적 기준이 실현 기준이고요. 실현 기준은 상품 팔 때, 제품 팔 때 수익을 언제 기록하는 거죠? 그렇죠. 돈 받을 때가 아니고 상품이나 제품을 인도한 시점에. 그러니까 내가 올해 인도해서 받기로 한 금액이 100억이야. 근데 받기로 한 날짜가 10년 뒤에요. 당장 인건비 또 뭐 매입 대금 결제할 게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수익이 많다 하더라도 당장 현금 압박 때문에 회사가 망할 수가 있어요. 이게 흑자도산이라 하는 거죠. 흑자도산을 막기 위해서 항상 발생 기준에 따라서 손익계산서가 작성이 되어지지만 현금 흐름표에 따라서 다시 한번 자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지. 이어서 네 번째, 자본 변동표. 자본은 우리 회사 주주의 몫이에요. 이 주주의 몫이 어떻게 변동했는지 보여주는 건데 이 자본은 다시 5가지로 세분화되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가 자본금, 두 번째가 자본 잉여금, 세 번째가 자본 조정, 그리고 네 번째가 기타 포괄손익 누계,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익잉여금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고요. 이것도 일정 기간 동안 변동사항을 정보 이용자한테 보여주는 거죠.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이고 자본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에서 우리 회사가 남긴 거고 자본 조정은 자본 거래 중에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뺀 나머지가 되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 뭐가 있죠?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익 등이 있죠. 또 이익잉여금 이건 나중에 자본 파트에서 다시 배울 겁니다.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서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5번은 주석. 주석은 보충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에 기호를 표시해요. 기호를 표시하고 별지에다가 똑같은 기호를 적은 다음에 구체적인 설명이 이루어지는 게 이게 주석이죠. 그래서 반면 주기는 보충 설명하고자 하는 단어에 가로를 표시하고 간단한 숫자로 설명한 다음에 넘어가는 게 주기죠. 그러니까 주석은 재무제표에 포함이 되지만 주기는 재무제표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 주기, 시산표, 정산표, 또 제조원가 명세서 등이 있는 거죠. 이어서 책을 통해서 정리해 볼게요. 35쪽의 재무회계 기초 보시면 회계 정의와 목적 정의, 회계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관한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 인식, 측정, 기록, 전달하는 과정이 회계예요. 회계 목적, 회계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자본 변동, 재무상태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요. 이는 위탁받은 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 책임, 맡아서 일 잘하고 있다는 게 수탁 책임이죠. 수탁 책임이나 회계 책임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 회계정보 이용자 정보 요구에 따른 회계 분류. 일단 회계 목적은 뭐죠? 그렇죠. 유용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구다? 정보 이용자, 외부 정보 이용자는 주주, 투자자, 채권자, 거래처, 정부 등이 있고요. 내부 정보 이용자는 경영자가 있는 거죠. 회계정보 이용자 정보 요구에 따라서 회계를 분류하면 크게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로 구분되는 거예요. 한산 건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만 보여줬죠. 재무회계는 누구한테? 그렇죠. 외부 정보 이용자. 그리고 관리회계는 누구한테? 내부 정보 이용자. 재무회계 작성 기준이 있고요.
관리회계 작성 기준이 없는 거죠. 또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정보를 요구하는 게 이게 세무회계예요. 세무회계는 뒤에서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6쪽의 회계 기본 가정. 인간은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있을까요? 공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공기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계도 다음의 기본 가정을 깔고 가는 겁니다. 다음의 기본 가정을 이제 인정하고 재무제표가 작성 및 공시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기본 가정. 기본 가정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기업 실체의 가정. 회계 정보의 범위를 정해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정보를 제공할 때 우리 기업과 관련된 것만 제공하는 거지 뭐 기업의 대주주, 기업의 특수이해관계자에 관한 것까지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업과 관련된 것만 보여주겠다. 이게 기업 실체 가정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계속 기업의 가정. 우리 회사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곧 망하지 않는다. 이런 가정하에서 작성 및 공시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공부하시는 게 곧 죽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서 공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만약 내가 곧 죽으면 공부하겠어요? 안 하겠죠. 우리 기업이 영업활동 하는데 곧 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계속 작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 뭐가 있냐면 관련 예가 뭐 감가상각이 있는 거죠. 유형자산, 사용과 관련되어서 쓴 돈을 수익 창출 기간 동안 비용 배분하는 게 감가상각인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곧 망한다면 그냥 취득한 시점에 다 비용 떨고 마는 거죠. 여러 해 나누어서 비용 배분할 이유가 있겠어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곧 망하지 않기 때문에 감가는 거고요. 또 자산 평가할 때 역사적 원가주의, 취득 원가를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공시하는 게 역사적 원가주의예요. 우리 회사 곧 망하지 않기 때문에 기말에 공정가치로 굳이 평가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에요. 기간별 보고의 가정. 국가는 일정한 기간마다 세금을 징수하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 기업은 재무제표 작성하여 공시할 때 일정 기간마다 여기 일정 기간 이렇게 일정 기간마다 보고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일정 기간마다 보고하자. 이게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 되는 거죠. 다음 중 회계 기본 가정 또는 가끔 뭐 회계 공준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될 때 있어요. 회계 공준이 아닌 것은 암기할게요. 개, 기 이렇게 개, 기 기본 가정은 깔고 가는 거죠. 개기시면 돼? 안 돼? 안 돼. 이거는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말과 말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기지 말자. 개기기 이렇게 암기할게요. 그 밑에 보시면 발생주의 또는 발생기준 손익계산서는 작성할 때 뭐에 따라서 그렇죠. 발생기준에 따라서 작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발생주의. 그러니까 발생주의 하기 앞서서 손익계산서 구성 요소는 무엇과 무엇이 있다. 그렇죠. 수익과 비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의 인식. 수익과 비용의 인식은 알아채는 겁니다. 내가 알아채서 장부에 기록하는 시점을 정하는 게 이게 인식이에요. 즉 언제 기록할 것인가 기록의 시점을 정하는 게 인식인데 여기는 다시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첫 번째 현금주의. 현금주의는 현금이 들어왔을 때 수익을 기록하고 현금이 지급되었을 때 비용을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용돈 기입장, 가계부 이렇게 간단히 쓰이는 건 현금주의에 따라 씁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현금주의에 따라서 작성하는 게 많아요. 근데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는 현금주의에 따라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영자가 현금의 유입과 유출 시점을 인위적으로 조작함으로써 특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가 왜곡 가능해요. 이번 회계연도에 뭐 이익이 얼마 나지 않는다. 그러면 돈 받는 거 최대한 땡겨받고
돈이 지급되는 거 최대한 늦춤으로써 경영자가 인위적으로 경영성과를 조작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경영성과 조작되는 거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 현금주의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볼까? 현금, 유입과 유출 그 자체보다는 유입과 유출을 가져오는 근원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때 기록하는 게 발생 기준이에요. 말이 정말 멋지잖아요. 현금의 유입과 유출 그 자체보다는 유입과 유출을 가져오는 근원적인 사건에 기록하자. 근데 이게 또 애매하니까 다시 한번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가야 되겠죠. 발생주의 중 수익을 인식하는 구체적 기준이 이게 실현 기준이에요. 실현 기준, 실현주의. 실현 기준에 따르면 수익을 인식할 때 돈 받을 권리가 확정되고 그리고 내 할 일 다 했을 때 그때 수익을 기록하는 거죠. 그러면 재화 판매 여기에서 재화 판매는 언제 수익을 인식한다? 현금 받았을 때 인식하는 게 아니고 인도했을 때 돈 받을 권리가 확정되고 인도하면서 자기 할 일 다 했으니까 그 시점에 기록하는 게 이제 실현 기준이죠. 인도 시점이에요. 또 우리 부가세에서 부가세 공급 시기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 언제죠? 재화하면은 원칙 인도 시점이죠. 그러니까 돈 받았을 때 그때 기록하는 게 아니고 인도했을 때 기록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발생 기준 중 비용을 인식하는 구체적 기준. 비용은 영업 활동하면서 쓴 돈이에요. 왜 쓰죠? 벌기 위해서. 그렇죠. 버는 기간 동안 맞추어서 대응시키면 돼. 이게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은 수익의 그림자이다. 이렇게 기억할게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우리 교재 보시면 뭐 발생 기준 밑에 뭐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있는데 이는 뒤에 결산 파트에서 관련 사례 다시 자세히 배울게요. 지금은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중요한 파트죠. 이어서 교재 37쪽의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가 뭐죠? 회계는 장부 기록하여 얻어진 정보를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거죠. 회계 목적은 유용한 정보 제공이에요. 그러면 이 회계 정보가 유용한지 유용하지 않는지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질적 특성을 갖추고 있으면 유용한 거고요. 질적 특성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유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질적 특성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질적 특성에 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적 특성 두 가지 주요 질적 특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이에요. 목적 적합성. 의사결정 목적과 적합해야 돼. 그러니까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는 거죠. 관련이 있을 것. 의사결정할 때 해당 정보로 인해서 어떤 차이를 일으키는 게 목적 적합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뢰성. 신뢰성은 믿음이 가는 정보. 믿음이 있는 정보가 유용한 정보가 되겠죠. 해당 정보인데 거짓말이야. 그러면 정보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렇죠? 자, 목적 적합성은 다시 하부 속성이 세 가지예요. 예측 가치. 두 번째 피드백 가치. 세 번째 적시성.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예측 가치는 해당 정보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고요. 피드백 가치는 과거 의사결정에 따른 확인 및 수정을 가능케 하는 게 이제 피드백 가치예요. 해당 정보로 인해서 과거 의사결정을 확인, 수정케 하는 게 피드백 가치고요. 적시성은 내가 의사결정할 때 그때 해당 정보가 있어야 돼. 의사결정이 끝난 다음에 이게 와봤자 쓸모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목적 적합하기 위해선 세 가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앞글자 딸게요. 목의 피적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신뢰성, 믿음이 가는 정보는 하부 속성이 다시 세 가지 하나, 둘,
세 가지 이렇게 있고요. 먼저 첫 번째는 표현의 충실성. 표현의 충실성. 자산, 부채 등을 있는 그대로 충실히 표현해야 되지 뭐 가다 계산하거나 축소 표시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믿음이 가는 정보가 되겠죠. 두 번째, 검증 가능성. 검증 가능성은 다수가 측정했을 때 유사한 결론에 도달해야 그 금액이 믿음이 가는 거예요. 우리 회사 기말 토지의 시가 얼마일까? 공인중개사 A한테 물어봤더니 10억이래요. B는 100억이래. C는 1000억이래. 그럼 얼마짜리야?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A한테 물어봤더니 9.9억, B한테 물어봤더니 10억, C한테 물어봤더니 10.1억. 아, 대충 10억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가 측정했을 때 유사한 결론에 도달해야 그 금액이 믿음이 가는 거죠. 이게 검증 가능성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립성입니다. 중립성은 편의가 없는 거죠. 어느 편에 치우치면 안 돼. 어느 편에 치우침 없이 중립적으로 보고해야 믿음이 가는 거죠. 축구 경기에서 축구 심판이 어느 편한테 뇌물을 받고 그 편만 이렇게 유리하게 심판하면 그때는 중립성을 상실한 거죠. 그러니까 중립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성, 하부 개념, 심표, 검중 이렇게 하니까 뭔가 말이 좀 안 맞죠. 어떻게 암기하지? 공부할 때 이거 어떻게 암기하지? 라고 하는데 갑자기 라디오 로고송에서 간장은 역시 샘표 간장 이렇게 뜨더라고. 아, 그때 이건 시대 계시다. 그냥 샘표 간장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 그러니까 목의 비적 샘표 간장 이렇게 기억하시고 관련 사례가 있죠. 일단 책을 볼게요. 37쪽의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정보 이용자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하여 회계정보가 갖추어야 할 주요 속성으로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 주요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있다. 목적 적합성은 예측 가치, 정보 이용자가 기업의 미래 재무 상태, 경영 성과, 순 현금 흐름 등을 예측하는 데 그 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능력이 예측 가치고요. 피드백 가치는 제공되는 회계 정보 이용자 당초 기대치, 예측치를 확인 수정케 하면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게 피드백 가치예요. 그 밑에 적시성, 의사결정 시점에서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동정보는 의사결정에 이용될 수가 없다. 따라서 목적 적합성 상실하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 그때 해당 정보가 와야 돼요. 신뢰성, 표현의 충실성, 회계 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기업의 경제적 자원인 자산, 의무, 부채, 그리고 자산, 부채의 변동을 있는 그대로 충실하게 표현해야 되고요. 검증 가능성, 동일한 경제적 사건이나 거래에 대하여 동일한 측정 방법을 적용할 경우 다수의 독립적인 측정자가 유사한 결론에 도달해야 그 금액이 믿음이 가겠죠. 그 다음 중립성, 회계 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편의, 그러니까 어느 편에 치우치는 게 편이에요. 편의가 없이 중립적이어야 한다. 의도된 결과를 유도할 목적으로 재무제표가 특정 정보만을 표시한다면 중립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이해 가능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가능성은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할 때 당연히 해당 정보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비교 가능성은 기간별로 기업 간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요 질적 특성이 두 가지고요. 기타 질적 특성, 여기 안에 비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비교 가능성, 비교하는 건 다시 두 가지. 기간별 비교 가능성이 있고요. 또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간별은 전기와 단기, 기업 간은 A기업, B기업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전기와 단기, 항상 재무제표는 전기와 단기 이렇게 비교하는 형식으로 보고해야 돼요. 그래야 정보 이용자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단기 순이익이 10억이에요. 이거 잘한 거예요? 만약에 전기 순이익이 1억이었다. 그러면 잘한 거죠. 근데 전기
순이익이 100억이었어. 그러면 못한 거죠. 이게 단기의 순이익 그 자체로 어떤 의사결정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전기와 단기 비교하면서 도움이 되는 겁니다. 또 기업 간 비교 가능성, 동종업계 유사한 규모의 두 기업을 비교하는 거죠. A와 B. 투자자가 어느 기업에 투자할 것인가? A, B. 만약에 B가 단기 순이익이 10억이에요. 그럼 잘한 걸까? 동일 업종, 유사 규모 A 기업의 단기 순이익이 1억이야. 그러면 B 기업 잘한 거죠? 근데 A가 100억이야. 그러면 B는 못한 거야. 맞죠? 이렇게 기업 간 비교해야 돼요. 그래야 의사결정할 때 도움이 되는 겁니다. 비교 가능성. 두 번째 점 볼게요. 비교 가능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만큼 중요한 질적 특성은 아니나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을 갖춘 정보가 기업 실체 간의 비교가 가능하거나 또는 기간별 비교가 가능할 때 회계 정보의 유용성이 제고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보면 회계 정보의 제약 요인, 비용과 효익 간의 균형. 자, 먼저 비용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쓴 돈이고요. 효익은 비용을 얻기 위해서 내가 느끼는 이제 기대치예요. 그러면 비용과 효익 균형, 그러니까 효익이 비용보다 커야 돼. 관련 내용 판서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정보의 제약 요인. 먼저 첫 번째 비용과 효익의 균형이에요. 항상 비용보다 효익이 커야 돼. 그래야 재무제표에 공시할 수 있는 겁니다. 해당 정보를 얻기 위해서 쓴 돈이 효익보다 크다. 그러면 유용한 정보일지라도 제공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우리 집 앞마당에 보물이 보물이 100만 원 묻혀 있어요. 근데 이 보물을 캐려면 포크레인 불러야 되고요. 포크레인 부르는 게 한 1000만 원이야. 그러면 100만 원이 묻혀 있다 하더라도 돈이 있다 하더라도 포크레인 불러가지고 1000만 원 들여가지고 100만 원 캐겠어요? 캘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효익이 커야 그래야 제공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비용이 크다 그러면 유용할지라도 제공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비용과 효익의 균형이고요. 두 번째 중요성. 정보 이용자 의사결정에 영향 미치는 것만 제공하는 거예요. 만약에 소모품을 구입한다. 기준서에 따르면 소모품을 구입했을 때는 자산 처리했다가 기말에 사용분만큼 소모품 없애고 소모품비로 대체해야 돼요. 근데 소모품과 관련된 건 금액이 얼마 안 되고 정보 이용자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구입했을 때 전체를 비용 떨고 기말 수정분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 원칙이 있지만 원칙을 무시하고 회계 처리 가능한 게 중요성이에요. 왜? 중요하지 않으면 정보 이용자 의사결정에 도움이 안 되면 그냥 대처하고 말아버리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적 특성 간의 상충 관계. 질적 특성 간의 상충 관계. 상충은 서로 해치는 거죠. 어느 하나를 만족하면 어느 하나가 이제 덜 만족되어지는 게 상충 관계예요. 몸에 좋은 건 어때요? 몸에 좋은 건 좀 맛이 쓰죠, 보통. 근데 맛있는 건 또 몸에 좋지 않아. 어느 하나 만족하면 어느 하나가 좀 덜 만족되어지는 게 이게 상충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관련 내용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자산 평가하는 거. 목적 적합성은 시가법이고요. 목적 적합한 건 시가, 믿음이 가는 건 원가죠. 예를 들면 토지를 10년 전에 사온 금액이 여기가 1억이에요. 1억. 그리고 현재 시점에 이걸 팔까 말까라는 의사결정할 때 이제 필요한 정보가 이제 파는 시점에 시가가 되겠죠. 여기가 10억이야.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이 10억은
이 토지를 팔까 말까라는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누구한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이 금액은 약간씩 달라져요. A한테 물어보면 뭐 9.9억, B한테 물어보면 뭐 10억, C한테 물어보면 10.2억, 뭐 10.1억 이렇게 누구한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니까 정확한 금액이 아니죠. 믿음이 가는 정보가 아니에요. 근데 의사결정할 때 도움이 돼야 돼. 그다음 신뢰성. 10년 전에 매매 계약서 상에 1억이라고 적혀 있는 금액 누가 봐도 매매 계약서 상에 있는 금액이니까 믿음이 가는 정보이지만 내가 현재 이 토지를 팔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의사결정할 때 이거는 도움이 안 되는 거지. 그쵸? 자, 두 번째는 수익의 인식. 수익 인식하는 게 여기가 진행 기준이고요. 진행 기준. 용역에 대한 수익 인식이죠. 여기가 완성 기준. 일단 적어 볼게요.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 손익의 인식,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거. 손익의 인식, 여기가 발생주의고요. 여기가 현금주의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재무제표 보고하는 거. 재무제표를 보고하는 게 여기가 반기 또는 분기 6개월마다 또는 3개월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 여기는 연차죠. 연차 재무제표. 1년이 다 끝나고 감사에 의해서 정확한 재무제표가 연차 재무제표가 됩니다. 자, 다시 여기 진행될 때마다 발생될 때마다 3개월마다 그러니까 반기는 6개월이고 분기는 3개월이에요. 분기, 반기 3개월마다 6개월마다 재무제표가 보고되어진다면 그러면 정보 이용자는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정보를 받아가는 거니까 적시성이 있는 거죠. 적시성이 있다는 건 뭐예요? 목적 적합한 거야. 맞죠? 그러니까 진행될 때마다 발생될 때마다 조금씩 나누어서 정보가 제공되면 그때마다 정보 이용자가 유용한 정보를 캐치해 가는 거니까 적시성이 있는 거고 목적 적합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확한 금액이 아니야. 그렇죠? 근데 여기 다 끝나고 현금 다 받고 나중에 다 끝난 금액은 믿음이 가는 정보죠. 끝났으니까. 근데 다 끝나고 보여주는 건 끝나기 전에 정보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그 의사결정에는 적시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목적 적합성은 떨어지지만 믿음이 가는 게 완성되었을 때 다 현금이 끝나고 들어왔을 때 연차 1년이 마무리되었을 때가 되는 겁니다. 교재 보시면 회계정보의 제약 요인, 비용과 효익 간의 균형, 질적 특성을 갖춘 정보라도 정보 제공 및 이용에 소요될 사회적 비용이 사회적 효익을 초과한다면 그러한 정보 제공은 정당화될 수 없다. 그리고 밑에 중요성,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을 갖춘 항목이라도 중요하지 않다면 반드시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중요성은 정보가 제공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하는 거죠. 밑에 질적 특성 간의 상충관계 봤고요. 그리고 밑에 개념 익히기 그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